일어나라 1위원 58회입니다. 8회죠. 예, 그래서 이번 주 자료가 발간 자료가 많이 나왔어요. 휴일이 이렇게 있었는데 다음 주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많이 우리 청취자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분이 우리 정홍식 그 파트장인데 오늘 월 보고 왔는데 요새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최석원 연구원이 빠져가지고 바이오 제약 탄다고 또 우리 그쪽에 또 RA도 저희가 또 하나 뽑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나이 많은 우리 그 경험이 많으신 RA를 뽑았는데 데뷔시키려고 헬스케어 쪽으로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실 텐데 이번 달은 두 분만 모시고서 그냥 왜 그랬냐면 첫 번째는 우리 스몰캡 중소형 미드 스몰캡 팀이 정기 세미나 한 몇 개 하시죠? 지금 41개. 41개. 그리고 뭐 세미나는 한 달에 매일 그냥 정기로 기존 거 외에도 하면 더 늘어나죠. 그래서 요즘 분위기 좀 파악을 하면서 우리 자료도 갖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하여튼 정우신 연구원과 저희 김한경 연구원과 함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세윤 인조입니다. 네, 미드 스몰캡 정홍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스몰캡 팀 김한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리온 프로데클러 염승환 차장입니다. 어제 저희 57회에서 정다운 연구원이 데뷔를 했잖아요. 이리온에. 그래서 댓글이 좀 달렸는데 힘내시라고 응원한다고. 자꾸 이렇게 힘내시라 이런 거는 힘이 없지 않은데 그런 거 하지 않고 정다운 연구원은 사실 정우신 연구원이랑도 같이 근무했었죠. 네, 전에 같이 전직장을 같이 굉장히 강인한 굉장히 의외로 온순해 보이지만 센 친구예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말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하더라고요. 이게 내가 말빨이 보통인 친구가 아니고 데이터를 갖고 하는 말빨이기 때문에 강합니다. 그래서 이후로 어제 자료도 이제 많은 분들이 저는 이제 아쉬운 게 그걸 좀 알아두시면 굉장히 매력적인 자료인데 아마 들어도 처음에 잘 이해 안 가실 거거든요. 그러면 인쇄 하셔가지고 프린트 하셔가지고 특히 ISM을 갖고서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섹터에도 아이디어도 하고 다음에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가 뭐 이제 온라인 본부 쪽과 얘기를 해서 이제 해볼까 하고서 몇 개 우리가 만들어 놨는데 이거 참 타이밍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아직 결정이 안 나서 있으니까 그때 좀 설명을 드리고 어제 말하다 보니까 서베이 HP 막 설명했었는데 그런 것들도 잘 모르시겠으면 좀 공부해 갖고 오시면 편하고요. 어제 오늘 할 주제는 이거예요. 제가 이제 아까 먼저 왜 정기 세미나 이렇게 다니신 거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 요새 다니시면 시장 얘기하는 건 원래 중소형주 펀드 하시는 분들은 시장 얘기 안 하잖아요. 네, 종목 대 종목으로 대응하십니다. 종목만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시장이 궁금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어떤 요새 시장 어떤 느낌이신지 어떤 그 센트인지 이런 것들 기왕 이런 거랑 같이 얘기 좀 해보려고. 일단은 올해 들어와서 1월, 2월 달은 사실 종목장인가? 그러니까 거의 종목장이었죠. 핫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코멘트가 나가거나 어떤 이슈가 되면 사실 주가가 되게 빠르게 움직였고요. NR이 정말 날아가더라고. 네, 변동성도 심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저희는 뭐 미리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시장 상황이 그렇게 되면 지켜보면서 체감을 하는 거죠. 아, 요즘에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3월 한 중순 정도 들어가면서 조금 덜해졌어요. 근데 4월 달은 전혀 약간 종목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떨어지지도 않고 그다가 오르지도 않고 그러니까 변동성이 확실히 낮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분위기는 뭐 그때그때 약간 그런 어떤 테마 이슈 그리고 중소형주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고요. 뭐 어떤 굵직한 테마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뭐 전기차라든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가지 방향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각각의 개별 기업 들 위주로 이 기업은 이래서 좋아 이 기업은 이래서 좋아 그런 식으로 개별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사실 체감상. 사실 종목장세 왜 이걸 처음에 얘기를 하고자 했다면 일반 투자분들은 제일 관심이 많은데 제가 보기엔 종목장세 굉장히 약화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극소수 종목들만 그리고 가다가 부러질 때 보면 특히 부러진다기보다 조정받을 때 굉장히 격하게 조정받는 거는 굉장히 단단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좋은 것들은 계속하고 확실히 내용이 확실히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김학용 연구원이 했던 화승 엔터 둘 다 확실히 또 이게 매크로 환경과 부합되면서 원화가 좀 약세로 가고 그러니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뭐 아직 뭐 실적은 안 나왔습니다만 분위기는 좋습니다. 최근에. 중소형주 분위기 어떻게 같이 다녀보면은 김학용 연구원 생각에는. 뭐 사실 저도 보고 듣는 게 거의 똑같다 보니까요. 항상 저희가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는 생각이 거의 일치하는데. 저도 궁금한 게 중소형주들 정기 세미나를 가시면 정말 아무 얘기 안 하고 종목만 딱 얘기해요?
뭐 종목 위주로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과거에도 이슈 자료 같은 거를 많이 썼었는데 이슈 자료는 사실 쓰는 노력에 비해서 그쵸. 사실 세미나 때 이렇게 별로 안 듣고 싶어 하세요. 근데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들어주시는 거죠. 얘기하니까 들어주는데 정작 궁금한 거는 이건 언제 끝나고 종목 얘기하나 딱 그렇게 하는 눈치가 좀 보여요. 테마주 이런 것도 관심 없거든. 그냥 그거는 뭐 자기들이 판단할 거고. 그렇죠. 오히려 개인분들은 테마주 그런 거 보시는데 매니저분들은 안 보세요. 그쪽으로 가는데 네. 오히려 이런 거죠. 저도 이제 정우 씨 우리 팀장이랑 오래 일을 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뭐 좀 약간 뭐 집을 좀 약간 뭐 이렇게 뭐 고치는 거랑 고민하다가 한샘을 가봤거든요. 네. 같은 길에 용산에 보면은 한샘 매장이 큰 게 있어요. 네. 일단 뭐 한샘이 상당히 저는 재밌어요. 좋아했던 네. 주차장 옛날에. 근데 막 이렇게 근데 가다 보니까 네. 거기 일룸 네. 침대가 있더라고. 네. 누워봤는데 네. 죽이더라고. 좋은데 비쌀 겁니다. 비싸고. 네. 근데 뭐 그 매장이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 뭐죠? 시리즈랑 일룸 얘기하고 뭐였지? 퍼시스 얘기하고 네. 그랬을 때 야, 일룸이 상당히 그러니까 다른 가구는 별론데 네. 일룸에 무슨 침대 있는데 이렇게 이 리모컨으로 조절되는 거. 아. 왜냐면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네. 항상 집에 그런 움직이는 의자를 갖고서 있어야 되는데 야, 저 침대를 사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아니 그냥 이게 재밌게 종목이란 건 뭐냐면 매크로한 거 이런 거 별로 관심 없고 그냥 하나하나에 다 집중해서 보는 거죠. 뭐 단화를 우리가 많이 말했다면 단화와의 어떤 그런 진짜 사용해 보면서 또 어떤 애도 직접 보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거를 얘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뭐 이게 뭐로 묶여져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런 주문할 수 있죠. 오늘 아침에 저기 유지윤 연구원이랑 자동차를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자동차 부품들이 괜찮아 보이더라고. 네. 내가 이 정도 얘기해요 보통. 말도 안 듣기 때문에 내가 야 홍씨가 자동차 이런 것도 좀 다져보면 어떨까 이 정도 톤이 나요. 그럼 자기들이 또 갔다 와서 다 자료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저한테 보고가 계속 올라오거든. 결제를 해받아야 네. 되니까 저한테 한번 갔다 왔다고 쫙 올라와 종목들이. 자료 나오는 건 또 선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이 과정을 왜 설명드리냐면 많은 기업을 다녀보시잖아요. 네. 그래서 참 이렇게 우리가 뭐 NI라도 이렇게 다룰 기업이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 네, 뭐 가끔은 그쵸. 없습니다. 이게 별로. 신기한 게 이게 매일매일 종목을 찾아가지고 매일매일 타이밍을 제시하는 분들을 보면 놀라울 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약간 뭐 비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중소형주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제 말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소형주는. 이게 그래서 결국은 더 대형주는 약간 전략과 연동시켜서 볼 수 있어요. 약간 이렇게 뭉뚱그려서. 근데 중소형주는 정말 제대로 분석하고 들어가지 않으시면 네, 바텀업으로 봐야 돼요. 바텀업으로 보지 않으시면 제가 봤을 때는 어디 가면 뭐 정말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제가 이거 좀 너무 장황했나 염차장? 좀 싫어하는 것 같은데 또 잔소리 한다고 끝내주는. 그래서 중소형주는 저희 스타일은 저희 자료는 심플해요. 근데 이제 정말 종목 하나하나 갖고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네. 하고 정말 뭐 가끔 어떤 종목들을 더 해줬으면 하실 텐데 사실 이분들이 많이 다니는데 뭐 새로운 칼라의 좀 중소형주 애널리스트를 더 찾고 있으니까 혹시 애널리스트 중에 방송 듣고 계셨는데 저희들 하우스 문화와 중소형주도 하면 정훈식 팀장한테 연락 주세요. 오케이. 그러면 색깔이 좀 다른 애 하나 더 뽑아야겠어. 색깔이 다른 애로 좀 성장주 좋아하는 애로. 옛날에 우리 지금 어디죠? 운용사가 있는 저기죠. 네. 네. A 자산에 가 있는 그 친구가 성장주 참 좋아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스타일들이랑 좀 굉장히 그래서 그럼 정식 네. 우리 팀장 얘기 좀 들읍시다. 일부에서는. 이번 월보에서 새로 이닛한 종목이 있어요. 제가 이닛을 그렇게 자주 하진 않는데 이닛한 종목이 그러니까 예전에 계속 설명드렸던 종목입니다. 나이스 DNB를 TP를 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을 계속 해오셨는데. 네. 근데 좀 이번에 좀 깊게 뜯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비슷한 종류의 기업이다. 이크레더블과 나이스 평가 정보와 그렇게 봤는데 하나씩 좀 뜯어봤고요. 사실 탐방이 좀 약간 어려운 회사인데 어쨌든 좀 갔어요. 들이밀어서 갔어요. 들이밀고. 네, 그래서 뭐 고맙게도 받아주시고 설명도 잘 해주셔가지고 그쪽에 IR 자료도 한번 받고 그러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결론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 월보에도 계속 넣어놨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시점상으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 메리트예요. 뭐 똑같은 회사인 나이스 평가 정보와 이크레더블의 현재 주가 대비 현재 멀티플 대비 10%를 할인한 금액을 타겟 프라이스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각각의 타겟 프라이스가 다 있는데 오히려 그 이크레더블과 나이스 평가 정보보다는 너무나 좀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 밸류에이션 포인트고요. 그게 좀 바이하기엔 좀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이 회사는 과거 10년 동안 역성장한 적이 없기 때문에 뭐 계속 성장에 대한 구도가 사실 언제까지 성장할지 저도 몰라요. 근데 기업들도 모릅니다. 담당자들도. 근데 성장이 멈추거나 역성장을 하면 그때 좀 어떤 정리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전까지는 계속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저는 이렇게 쉽게 이렇게 설명드리는데 뭐 핀테크, 뭐 빅데이터 이런 단어들 나오잖아요. 그러면 관련 종목 딱 3개 있습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 이크레더블, 나이스 TMB. 다른 종목들도 많이 있는데 이 3 종목은 연관 종목이에요. 뭐 어설프게 발 담궈가지고 뭐 그러니까 테마성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본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은 계속 커질 것이고 또 열릴 거예요. 그린 구를 보면 참 회사는 단순하네. 한 2014, 15년쯤에 확인됐었던 것 같은데 네. 그때부터 근데 들어갔다 그래서 수익이 컸던 종목 같지는 않거든 내가. 네, 그 전에 왜 그랬던 거야? 계속 좋아졌는데도 왜 트렌디하게 막 오늘은 이제 한번 나이스 까서 보자고 하니까 말하면 15년부터 확실하게 그로스가 나왔는데 주가는 그렇게 트렌디하게 못 갔거든. 그 전에 이미 갔습니다. 그 전에 멀티플이 고평가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언급드렸는데 왜 이크레더블이랑 나이스 평가 정보를 TP를 내면서 나이스 TMB를 TP를 안 내느냐라는 질문을 세미나 때 많이 들었어요. 아주 심플합니다. 안 쌌어요. 비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나이스 평가 정보나 이크레더블 사는 게 낫죠.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TP를 안 냈던 거고 또 그 당시엔 시총 1,000억도 안 됐었어요. 1,000억이 넘는 구간에는 멀티플이 너무 비쌌던 거고요. 좀 성장성에 대해서 미리 이게 주가가 반영이 돼 있었고요. 근데 2018년에 이 회사의 MP 그로스가 순이익 증가율이 45%가 나오면서 이제 좀 멀티플이 합당화됐죠. 왜 트레일링으로 봤을 때든. 그리고 주가도 좀 사실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좀 오른 것 같긴 하지만 약간 뭐 과거에 급증했다가 주가가 급증했다가 내려가서 다시 좀 회복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멀티플로도 설명이 가능한 구간이고요. 좀 그런 상황이 좀 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뭐 신용평가에서도 보면 나이스 DMB도 뒤에 보니까 2017년대 PER이 19배 갔었는데 네, 그런 것도 이게 근데 이쪽 뭐 나이스 DMB든 뭐 이크레더블이든 이게 적정한 뭐 펄을 우리가 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항상 그냥 바뀌는 대로 그냥 수능을 해야 되는 건지? 네,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저도 그 질문 나왔을 때 힘든 건데 그게 뭐냐면 일단 글로벌 피어 중에서 던 앤 브래드스트리트라는 이제 글로벌 탑인 회사가 있어요. 기업에 대해서. 그 회사가 멀티플이 한 23배에서 30배 사이 왔다 갔다 하고요. 최근 기준으로 한 23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참고로 그 회사는 나이스 DMB의 지분을 한 3.2% 정도 보유하고 있는 회사고요. 글로벌 기업 정보 서비스를 같이 협업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 회사를 뭐 무조건 타겟으로 볼 것이냐 약간 애매하죠. 해외 회사니까. 국내는 3개예요. 그리고 오히려 해외보다 국내가 성장성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같은 경우는 이미 기업이 많이 이렇게 성숙화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좀 발전하는 그런 부분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 신용 인증서 시장에 대해서요. 그래서 성장성은 우리나라가 훨씬 높아요. 그래서 어떤 멀티플을 줄 것이냐. 그래서 상대적인 건 되게 애매하고 저는 항상 절대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뭐 저희 월보 보실 때 저희 36페이지에 있는 그림 14번 이게 뭔 얘기냐는 얘기를 세미나 때 많이 들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밸류에이션 틀인데 저는 7가지 지표를 봅니다. 이걸 봐가지고 일단 이익할 때 기준으로 보면 그냥 다 플러스가 나오는 애들을 해요. 대부분. 그러면 시간이 지났을 때 안 오르는 애들은 있어요. 근데 폭락하는 애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워낙 높기 때문에. 정시 팀장 스타일이 밸류에이션을 다양한 방식으로 다 해봐요. 네. 뭐 그래서 그걸 다 괜찮은 걸 찾는 건지 그거 궁금해 하겠다. 세미나 가면 다 해당되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 이게. 네. 그렇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ROIC가 700%가 넘거든요. 그럼 다들 그래요. 이거 오타죠? 그렇게 나오죠. 당연히 ROIC가 700%가 넘을 수가 없죠. 근데 이 회사는 넘어요. 정말 엄청난 거네. 네, 왜냐하면 키펙스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서 현금 흐름이 좋고 그 돈을 가지고 배당을 해요. 그러니까 DPS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뒤를 다 가려보면 뭐 지금 당장을 떠나서 한 5년 뒤에는 뭐 큰 회사에 뭐 문제가 없다면 별 문제 없이 오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이 회사의 매출이라는 게 신용을 인증받는 거니까 그 시장 커지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뭐 들어가는 거 인건비 빼고 나면 뭐 특별한 건 없겠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구조는 심플한데
근데 이제 난 이런 거지. 뭐 시장은 나이스 DMB를 커버를 하시지만 나이스 평가 정보 하나 갖고 있으면 되지 않아? 뭐 굳이 뭐 네. 이렇게 조그만 그렇게들 다들 많이 말씀하세요. 그렇지. 네, 아니 시청 나는 거. 그럴 것 같아. 메이저 네. 입장에서 평가 정보 하나 가져가면 되지. 굳이 뭐 이걸 다 이렇게 섞어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 네. 뭐. 아닌가? 네, 아니 그렇게 많이 액션을 취하십니다. 그래서 평가 정보가 멀티플이 가장 높고요. 그거 그래서- 하나로만 매매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내가 네. 봐도 시총이 그건 한 3천 넘어가니까. 평가 정보는 8천억 되죠. 7, 8천억 되죠. 네. 네. 그런데 저는 가치 사자주의예요. 왜냐면 각각의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성은 오케이 우리가 뭐 끝없이 뭐 워낙 정신 연구원이 이쪽을 해왔으니까 그런데 다른 것들 매력은 뭐가 있어 그러면 성장성 있고. 네. 뭐 아무래도 여기 두 번째는 안정성 뭐 배당 네. 뭐, 안정성 그렇죠. 측면에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 뭐 재무 구조 엄청 좋죠. 그리고 사업 구조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이미 구축해 놓지 않은 회사들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국내 크레딧 뷰로 6개사가 있는데 그중에서 기업 정보하는 회사 뭐 한국기업데이터 비상장을 빼놓고 3개사가 지금 말씀드린 상장사 3개인데 다 그냥 새로 어떤 기업들이 뛰어들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진 않아요. 이 데이터 구축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놓은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쪽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웃기다. 진짜 뭐. ROIC 자료 보니까 네. 768.9%인데 네. 이크레더블이 480.3%, 네. 나이스 평가점은 46.6%밖에 안 네. 돼. 나이스 평가 정보는 다른 사업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그리고 오늘 듣는 분들 중에 이제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ROIC 잘 모르시는 분들이니까 네. ROIC 잠깐 설명해 네. 드려요. 그 리턴 온 인베스티드 캐피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밑에 분모는 이제 인베스티드 캐피탈이에요. 투하 자본이에요. 그 리턴은 말 그대로 순이익이에요. 그러면은 투하 자본 대비 순이익이 얼마나 나오느냐인데. 투자한 거 대비해서 네, 얼마나 그쵸. 수익 투자한 거 대비해서 네. 투하 잡아놓으면 또 어려워해. 네. 그러니까 쉽게 그러니까 투자한 거 대비 네. 수익이 얼마나 하냐 이거야. 네,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설명하면 뭐 어떤 가게를 차리는데 뭐 한 100 정도를 투입을 했어요. 근데 1년 지나면 그게 한 20 정도 벌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20 나누기 100 네, 해서 느낌이 20%. 768%면 네. 100 넣으면 지금 얼마가 네, 나오는 그러니까 7배가 나오는 거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잘 오타로 알지. 네. 사람들이. 네, 이 회사가 그 정도로 기존 이제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 ROIC라는 거는 역으로 돌리면 회수 기간이에요.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몇 년 동안에 회수할 수 있느냐 그런 건데 이 회사는 뭐 사실은 돈 넣는 것보다 버는 게 더 많다. 그냥 계속 돈은 쌓이겠네 그냥. 그쵸. 그래서 수년금이 계속 증가해요. 뭐 좀 하면은 좋습니다. 네. 돈 쌓이고 하면은 네. 돈 쌓인 거 갖고도 배당하고. 그쵸. 배당은 아주 세진 않은데 네, 느낌이. 배당 이 정도면 수익률이 그렇지 그렇게 않나? 높지는 않은데 어. 뭐 그래도 계속 DPS가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야, 이 정도 캐시를 수년 갖고 있는데 네, 세게 갈 이유도 없다. 왜냐면 얘들 입장에서는 네. 근데 굳이 뭐. 나이스 그룹이 과거에는 그렇게 배당 수익이 높지는 않은데 점점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그래서 좀 괜찮은 것 아니 같습니다. 얘들 대주 중에 일본 애들이 있으면요. 네. 옛날 신들 다 배당 세게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일본 애가 지금 3대 주주기 때문에 3대구나. 네, 3대 주주고 1대 주주는 나이스고 2대 주주는 필레캐피탈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뭐 그닥 그렇게 뭐 그럴 필요. 많이 하진 않습니다. 뭐 지금까지 이건 좋은 건 다 알겠고, 그러니까 워낙 성장을 하는데 투자 대비해서 돈이 잘 들어오니까 계속 현금 쌓이고 있고 네. 배당도 그건 다 앞으로 이게 계속 이어질 수 있냐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 전망 부분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뭐 약간 기업 베이스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잘할 거야. 지금까지 못했는데 사실 경영상이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커지고 거기에 큰 문제가 없다면 뭐 같이 그 시장 흐름에 동행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아주 기본적인 관점으로 보는 건데 그게 대부분 맞더라고요. 과거에 보면은 지금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시장 커지고 있고 거기에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커지는 정도는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시장 커지는 정도가 갑자기 급격히 커지거나 갑자기 줄어들진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그 정도 약간 과거 트렌디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표 19번에 보면 네. 이 회사랑 뭐 이크레더블은 기업 신용 정보만 네. 하잖아요. 근데 네. 개인 쪽도 되게 커지는 것 같은데 요새 핀테크 관련해 가지고 네. 근데 굳이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요, 이게 커집니다. 맞습니다. 커지는데 이게 비중이 작아서 그런 거예요. 개인 신용 이게- 때문에. 왜 나이스 DMB가 개인 안 네. 하느냐? 법적인 진입 장벽이 있어요. 허가를 내준 게 코리아 크레딧 뷰로랑 나이스 평가 정보 2개밖에 못 합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들 하는 거야. 네, 나이스 평가 수가 정보가 없군요. 국내 MS 한 75% 정도 하고 있고요. 코리아 크레딧 뷰로 비상장입니다. 네, 거기가 한 25% 정도 하고 있고요. 법적으로 진입 장벽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기업을 다룰 때 실적 전망에서 좀 우리가 항상 좀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결국 계절성인 것 같은데. 네. 2분기에 완전 집중. 그렇죠. 이게 실적이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우리 이리온 청취자 같이 해오신 분들 아시겠죠. 어떤 종목, 우리 최근에 조선업종 보면은 환입도 왔다, 뭐 춘당수 왔다, 뭐 이렇듯이 네. 이렇게 그런 시크리컬의 특징이고 또 이런 종목들은 결국 결산기에 따라서 네. 계절성이 생기니까 네. 그걸 또 너무 착시하면 안 돼요. 그 설명 좀 그쵸. 해주시죠. 뭐, 그러니까 사업 보고서가 12월 결산법인은 사업 보고서가 보통 3월 말에 나옵니다. 네. 뭐 3월 31일, 3월 35일 그때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기업 평가는 그걸 보고 해요. 감사 보고서 나온 재무제표를 보고 합니다. 그러면은 4월에서 6월 사이에 그 업무를 가장 많이 진행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회사의 실적은 한 60에서 한 80%가 2분기에 나와요.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매출액은 좀 약간 고루고루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뭐 2분기 실적만 사실 YY로 비교하시면 1년에 어느 정도 성장의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걸 파악하실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크레더블은 더 하고요. 네. 나이스 평가 정보도 사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1분기 실적을 가지고 뭐 이렇게 좌지우지할 건 아닙니다. 이건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이제 커버리지 만천에 게시하셨는데 네. 뭐 밸류에이션 어떤 식으로 하신 거예요? 일단 DCF를 했고요. 당연히 DCF라면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현금이 좋기 캐시가 때문에. 좋은데.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했을 때 좀 보수적으로 적용한 거고요. 일단은 DCF라는 거는 이렇게 보여드리면 갖고 있는 현금 플러스 향후에 현금이 얼마나 창출될 건지 보는 건데 무조건 좋아요. 그래서 보수적인 관점에서 뭐 서스테이너블 그로스도 보수적으로 적용했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거는 피어 대비 좀 더 싸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다. 갑자기 저것이 이런 거 이 얘기하니까 웃긴 게 가끔 이게 대학 투자 동아리 친구들 중에 네. 막 DCF 모델로 이제 분석했다고. DCF 모델 사실 하기 좀 어렵지 않아 이게. 솔직히 말했어. 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네. 말하자. 그러니까 이런대로 교과서를 하면 김학용과 만만치 않은 거 아니야 DCF가? 이게 그 하나하나씩 다 하려고 하면은 파도 끝이 이거 없네요. 내가 봐서 약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대놓고 말씀드리면 DCF로 뭐가 맞겠어요? 안 맞아요. 일단은 내년 당장에 매출액 영업이익 추정하는 그렇지. 것도 힘들어요. 근데 향후 몇 년째 현금 흐름 어떻게 추정해요? 얘네들이 얼마 쓸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네. 어떤 친구가 이제 애널리스트를 네. 꿈꾸는 친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메일이 왔는데 이제 내가 이제 왜 더 그 친구를 RA로 그 면접도 안 뽑았냐면 이걸 막 너무 이론적으로 하는 친구. 네. 얘가요. 네. DCF라는 거를 갖고 이론적으로 접근하면 네. 이거는 학계에서 네. 그 재무관리 쪽 가셔가지고 네. 공부할 부분이지. 네. 막 그런 걸 근데 막 이제 저희는 싫어하는 게 자기 색깔로 모델링을 하는 게 좋지. 밸류에이션도 네. 막 갖다 붙여놓으면 그런 네. 느낌이었는데 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네. 아니 너무 어렵거든 이렇게 네. 다 하면. 그렇죠. 추정 자체가 그럼. 모르죠. 사실 그러니까 실적 추정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현금 흐름이에요. 아름다운 네. 얘기지. 이거만 네. 할 수 있다면 야 이거 최고지. 네. 이거.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DCF 볼 때 현재 갖고 있는 순현금이에요. 그건 팩트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왔다 갔다 합니다. 많으면 DCF에 잘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안 나오는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사실 장난칠 수 있어요. 서스테이너블 그로스 가지고 이거 몇 % 주느냐에 따라서 TP 다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어떤 분들이 이제 소위 그 상대 가치 평가인 어떤 PER이라든가 이런 거에 어떤 밸류에이션 지표에서 굉장히 그 수준 낮다 하면서 DCF 얘기를 하시는데 네. DCF 모델을 뭐 저도 지금 네. 뭐 애널리스트 전략 헤드를 좀 오래 했으니까 이렇게 보면 DCF야말로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림을 더 좋아합니다. 림은 어쨌든 자본 총계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ROE 마이너스 CO를 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추정이 아니라 팩트에 가깝다고 보시죠. 그러니까 정우식 영혼이 뛰어난 거는 그 밸류에이션을 다 해본다는 거지 항상 다 해보고 보여주는데 근데 정우식 형은 자기 스타일대로 DCF를 또 해서 하시기 때문에 여기 가정은 들어가 있어요. 가정이 이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매니지먼트 그로스도 가정만큼 바뀝니다. 모든 게. 가정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리스크 베이스 투자를 하면서 나 이래서 자꾸 약간 뭐 좀 약간 제가 말을 공격적으로 한다 말을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끔 이런 걸 갖고서 마치 성전인 양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성전인 양 막 내가 이걸 알고 있어. 이걸 해가지고 돈을 벌 거야.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앞에서 개소리 하지만 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로 어떻게 밸류에이션도 좀 자기 스타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정원신 연구는 굉장히 원래 캐시플로우 좋아하잖아. 배당 좋아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로 하는 거야. 네, 그렇죠. 성장주 하면은 사실 만만치는 않죠. 성장주로 밸류에이션 접근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 네. 자, 밸류에이션 얘기 나오면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업사이드 포텐셜을 얘기하는 거는 안 맞습니다. 제 경험상, 그러니까 물론 맞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 경험상 중소형주는 안 맞아요. 근데 다운사이드 리스크에 대해서 논하는 거는 어느 정도 효과 있어요. 그러니까 다운사이드 리스크에 대해서는 밸류에이션은 괜찮지만 업사이드 포텐셜 갖고 밸류에이션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리얼인데 이게 리얼이고 사실은 성장주는 매출 보면 사고 그쵸. 네. 정말 제가 캠피셔 좋아하니까 전에 어딘데 캠피셔 같은 사람들은 PSI라고 말도 안 되는 지표 매출액이랑 분모와 분자가 개념이 다르잖아요. 하나는 네. 매출이고 네. 하나는 프라이스인데 하여튼 그런 개념도 한번 써본 것 같던 거죠. 네. 근데 하여튼 나이스 댐비 결론을 내야지 하다 길어지겠다. 네. 좋은 기업인데 나라면 나이스 평가 뭐 그냥 하겠다. 네, 그렇게들 많이 매매하세요. 네. 왜냐면 근데 좋은 회사예요. 네. 정말 좋네. 이거 진짜 ROIC가 이렇게 나온다는 건 정말 네. 이거는 이게 있는 줄도 잘 몰랐어. 그래요. 이건 어느 정도 얘기된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이번에 새로 탐방 갔다 온 거 중에서 소개 하나 드릴게요. 사자 팔자를 떠나서 예전에 사실 제가 좀 봤던 기업인데 저희 제약 담당자분이 이제 나가셔서 다시 볼 수 있으니까요. 그때 처음 왔을 때 그 친구가 본다고 해가지고 제가 당분간 안 봤거든요. 한 몇 년 동안. 환인제약이라는 회사입니다. 아주 심플해요. 정신과 계통에 특화된 제약사고요. 전체 매출비 중에 78.5%가 정신과 의약품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반 저희가 의약품들 감기약이나 어떤 치료제 그런 거가 아니라 정신 계통에 사용되는 거죠. 우울증 치료제 막 이런 그쵸. 거 비슷한 우울증 거. 치료제 아니면 그 알코올 중독 치료제 그런 것들, 네. 정신분열증 치료제 그런 것들을 다 하는 국내 1위 회사입니다. MS는 한 20% 정도 되고요.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신과 시장은 커져요, 매년. 커질 수밖에 정말 없죠. 심플하다. 나 이런 게 좋아. 내가 좋아하는 주식은 네. 심플한데 네. 주가 어땠지? 갑자기 궁금해요. 네, 주가는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최근에. 근데 어쨌든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국내 1위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 성장에 기인을 해서 외형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마음에 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정신계통에 약간 그 정신과를 가거나 처방받거나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선진국보다 훨씬 낮아요. 가면 안 될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세대가 젊은 사람들일수록 그런 거에 대한 인식 변화가 좀 생기고 있거든요. 상관없다. 치료 받아야 된다. 그리고 사회가 점점 혼란스러워지면서 많이들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시장이 추세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찮아 보였습니다. 갔다 오셨던 것 중에서 다만 또 하나 말한다면 네, 일단은 최근에는 월보에 넣었던 거는 자료에 쓴 것만 좀 넣어야 되니까 예, 한인제약 정도로 말씀드리고 다른 종목 좀 업데이트해드리면 최근에 인탑스 그러니까 제가 이걸 가져왔어요. 사실 꼭 해달라고 한 게 4월 25일 날 인타스를 하시고서 주가가 그때 되게 좋았던 걸로 아는데 네. 그리고 대교랑 이 두 개 좀 해주세요. 인탑스. 네, 인탑스는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만약 매매 목적으로 듣고 계신다 그러면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회사 제가 오랫동안 커버했던 회사고 좋아하는 회사예요. 근데 최근에 주가 차트 보시면 이게 아마 공격적이신 분들 말고는 이렇게 자꾸 매매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이유가 급등했습니다.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TP를 또 올렸어. 정원신연구원 스타일 이렇게 팍팍 안 올리는데 올리고 많이 올라왔는데 또 올려가지고 올린 거야. 그때 많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또 올리더라고. 내가 얘 여기서 이렇게 막 너무 부른 거 아니야? 막 그랬는데 어때? 왜 그랬어? 그때 25일부터. 이게 근데 작년 3분기 때부터 말씀드린 코멘트가 똑같아요. 달라진 게 아예 하나도 이전 없어요. 거 들어보시면 이런 게 이제 중소형주차의 섹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서 로직을 알고서 계속 모아오면 이게 한번 급등할 때 좀 팔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때보다 지금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작년 3분기부터 서서히 오르다가 좀 최근에 좀 많이 더 급등하고 있는데 내용이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내용을 아주 다시 번복해서 말씀드리면 이 회사는 그 삼성전자 쪽 이제 플라스틱 케이스, 저 휴대폰 쪽 케이스 만드는 회사인데 사실 안 좋죠. 다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플래그십 모델들 다 메탈 케이스 사용 비중 늘었으니까 안 좋아질 거 아니야 라고 다 본 거죠. 근데 이 회사는 어쨌든 그 플라스틱 케이스 쪽에서는 국내 1위 회사고 잘 이익 내고 적자 안 나고 잘 가고 있다가 분위기는 이래요. 사실은 이제 중국 제품들 이제 견제해야 되잖아요. 이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레벨은 아닌데 딱 분위기는 그래요. 이건 제 자의적인 표현입니다. 보니까 아무리 봐도 내부 스펙은 삼성전자에서 올려야 되겠죠. 누구나 봐도 당연히 경쟁하려면. 근데 원가 절감은 해야 되잖아요.
그럼 메탈보다 플라스틱이 수율이 훨씬 좋기 때문에 네, 원가가 훨씬 좋거든요. 그럼 누가 봐도 당연한 이치로 케이스에서 조금 이제 원가 절감하고 싸게 해야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랑 내부 스펙 훨씬 좋게 하면 다 소비자들은 훨씬 다 좋은 엄청나게 거죠. 좋은 것만 파는 건 선진국에 갖다 파는 거고 나머지 나라 가서 네. 팔려면 좀 낮은 걸 가져가야 네. 됩니다. 그건 사실 소비자들은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그런 기능이 필요한 부분들은 프리미엄으로 가는데 그렇죠. 좋게 이런 만들어야죠. 굳이 뭐 이 아니, 케이스 그냥 같은 뭐 거는 카메라, 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반도체도 더 필요하고 네. 이거는 네, 뭐 그렇죠. 해줘야 되는데 네. 나머지를 좀 줄여야 될 거 네.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가 그게 어부지리를 왜- 먹은 건데 그러네요. 지금. 네, 그리고 이게 소재를 플라스틱으로 하더라도 다 플라스틱 이제 표면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이게 진짜 플라스틱인지 아니 다른 소재인지 요즘에는 그거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잘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작년 3분기부터 이렇게 늘어난 분위기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좋다라고 보는 게 첫 번째고 하나가 더 있어요. 이 회사가 사업 다각화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쪽 사업만 집중하고 있다가 가정과 자동차 쪽으로 확대를 했어요. 사실 대단한 게 아니라 플라스틱 사출업이 본업이거든요. 그 영역을 이제 가전이랑 자동차로 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괜찮은 것 같아요. 갑자기 새로 뭐 생뚱맞게 뭘 하겠다 그게 아니라 원래 잘하는 걸 가지고 제품 라인업을 확대한 거라서 그 부분이 좀 좋았고 2018년을 기점으로 이게 두 사업 다 흑자로 전환했거든요. 근데 미미하잖아 매출. 매출은 미미한데 뭐 사실은 향후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니까 막 이로 갖다 붙이는 느낌도 있었어요 저는. 네. 네. 그게 좋은데, 네. 그러니까 이익단에서는 뭐 사실 기여도가 좀 있어요. 뭐냐면 뭐 2017년 기준으로 영업이익 여기 보시면 뭐 288억 이 정도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2018년에 가전 쪽에 적자가 마이너스 50억 정도 나다가 이게 플러스 이제 한 7, 8억으로 돌아선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만 영업이익이 한 5, 60억 개선된 거예요. 그래서 적자가 크게 났던 게 개선됐기 때문에 뭐 괜찮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자동차나 가전소 부분이 매출에 기여하는 건 적지만 사업 초기에 좀 돈을 많이 까먹다가 이제 흑자로 전환하면서 이 기여는 훨씬 더 크게 가고 있습니다. 이거 멀지 말고 작년 2018년 11월인가에 인타스 TP 처음 올리면서 13,000 올리면서 그때 했던 얘기 벗어난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 네, 사실 반복된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주가는 그때부터 정말 많이 날라갔어요. 네. 지금도 이러고 있는데 좋은 회사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게 우리가 이제 이 숫자가 변하는 걸 보고 살 때 마음 편한 중간중간에 굉장히 이게 플로테이션도 있었는데 버틸 수 있었던 종목인데 이런 좀 한번 걸리면은 끝까지 가야 되는데 좀 최근에는 좀 부담스러운 느낌도 있나 보네. 네, 그렇죠.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요. 근데 이게 그러면 만약에 반대로 그러니까 이런 흐름은 계속 이어진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가가 뭐 혹시라도 막 급락을 했을 때 네. 그럼 밸류에이션 매력은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그럴 때 접근이 가능할 수 있을지 만약에 이 사업 구조 계속 유지된다고 전망을 하시는 건가요? 네, 일단은 어려운 부분인데 예. 의사결정자는 제가 보기에는 그 전방 고객사, 대형 전방 고객사가 의사결정자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예측하기 사실 쉽지 않고 사실 인탑스는 원래 항상 저평가였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뭐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직도 저평가 아니냐? 사실 맞아요. 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뭐 이게 저평가 구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이게 프리미엄으로 가게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모르겠어요. 과거에 그런 케이스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확신이 좀 없습니다. 정신영은 종목 중에 참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그 다음 종목인데 네. 대교라고. 네. 이거는 참 재미없는 것 같지 않아요? 네. 되게 오랫동안 보고 있는데 크게 재미는 없고요. 일단은 모닝 미팅 때도 이렇게 발표했어요. 영업 상황은 안 좋죠. YY로 영업이익이 30% 이상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제 추정치보다는 더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 추정 자체를 그거보다 더 안 좋게 했었던 거죠. 이유는 학습지라는 그런 약간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학생들이 종이로 이렇게 학습지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채널들이 다각화되면서 뭐 다른 걸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교육업체들 탐방 최근에도 쭉 한번 갔다 왔는데 좋아요. 초등 쪽이 다.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저한테 결제가 쫙 올라오잖아요. 교우치선을 땀방을 쫙 갔다 왔는데 코멘트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 안 좋게 보는 줄 알았지. 네. 다른 건 좋은데
내용이 저 올해 연초에 말씀드린 거랑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갔다 와서 다 봤는데, 근데 사실 그 동안에 주가가 다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고 나서 막 좋아요 펌프질 하는 것보다 사실 처음에 우리가 말했던 것들 던져놓고 많이 날라간 것도 많았지. 네, 이미 가버려서 메가스타디 메가스타디도 그랬고 네, 디지털 대성도 디지털 대성 네. 날라갔고 네. 심지어 하여튼 그래서 그 교육 뭐죠? 그때 애들 뭐 하는 것도 까먹었다. 하여튼 그러네. 네. 핑크퐁이요? 핑크퐁. 네. 그래서 이미 가버린 걸 갖다가 좀 굳이 얘기할 필요 없나. 내용이 바뀐 게 없으니까 좀 다 갔는데 대교는 안 가더라고. 네, 약간 대교만 안 가서 이게 약간 이 회사가 싼 건 알겠는데 네. 매력이 이렇게 왜 이렇게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학생 수가 좀 감소하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그 학습지라는 것보다 다른 채널을 좀 가는 것 같고, 근데 더 애매한 게 이게 또 자산 가치는 엄청 높아요. 이게 비영업용, 그러니까 영업 가치를 빵으로 두고 나서 이게 계산을 해봐도 시총보다도 훨씬 많은 얘네가 자산을 임대수 재교 빌딩이 어디 있는 거야, 얘네들?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빌딩 네. 사업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걱정돼. 요새 그 임대료 잘 안 되잖아. 근데 임대 수익은 오히려 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리포트에도 적어놨어요. 임대 수익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런 것도. 네, 투자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뭐 되게 우량한 회사인데 뭐 아무래도 교육 트렌드라는 거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어떻게 될지는. 제가 괜히 개입해서 그래요. 오늘 들어보니까 중소형주 전체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게 좀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저희 하우스에서 중소형주들만 약간 공격적인 종목들이 잘 됐다가 순식간에 또 부러졌다가 막 이러는데 김만건 연구원 종목은 멈추질 않더라고. 생각보다의 실적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게 최근에. 내가 맨날 불안해하거든 기억연구는. 아프리카 TV를 내가 사실 좀 이따 말하려고 그러는데 야 저기서 TV를 또 올려. 왜 또 올렸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 쟤 왜 이렇게 계속 올려. 오늘 아침에 또 올렸거든. 그래서 내가 막 그랬는데 좋아요. 그러면 우리 2부에서 다루도록 합시다. 예,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